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으로부터 인류는 돌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옷을 누빌 때에도, 또 열매를 수확할 때에도 날카롭게 깎거나 세밀하게 갈아낸 돌을 이용하곤 했죠. 시간이 더 흘러 인류는 아주 놀라운 발견을 이뤄내게 되는데요. 돌, 그러니까 광물 속에 존재하는 금속이라는 존재의 발견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나머지 귀족들의 장신구로서 활용하던 이들은 이윽고 이것들을 도구로서 이용하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구들은 예전에 돌을 이용한 도구와는 차원이 다른 견고함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도구를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자 오늘날 문명에서도 정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금속, 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철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는 금속들 중 하나입니다. 주기율표 26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원소 기호는 기호로 Fe2로서 이는 페름이라는 철을 의미하는 라틴어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산소와 결합하여 녹이 쓴 상태, 즉 산화철의 상태로 존재하는 이 원소는 순수한 상태일 때는 알루미늄보다도 무르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약간의 불순물이 섞인 형태, 즉 합금이 되면 아주 단단하고 강한 금속으로 탈바꿈된다는 재미있는 특징도 지니고 있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철은 자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 상태의 핵을 가지고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원소 집단들이 특정한 조건 속에서 자연적으로 핵융합 또는 핵분열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철은 너무나 중요한 원소들 중 하나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적혈구 속의 단백질, 즉 헤모글로빈의 주 원료로서 사용되며 산소 운반과 세포 호흡에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단순히 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도구를 넘어 아주 다방면에서 여러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원소가 바로 Fe, 철이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철을 자연으로부터 추출해 우리 인간이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 후기로 알려져 있는 기원전 1500년경 히타이트 왕국으로부터 철의 야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튀어나온 이 야금이라는 용어, 야금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야금은 영어로 메탈러지, 즉 메탈, 금속을 얼지, 다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입니다. 야금을 분류하자면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여 정렬하는 금속 재련, 재련에 의하여 얻어진 금속으로부터 각종 목적에 적합한 성질의 금속과 합금을 만드는 금속 재료, 나아가서는 그 금속을 가공 성형하는 금속 가공의 3분야로 크게 나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을 담당하는 분야는 역시 1단계인 재련으로서, 이 재련이 불가능하다면 애초부터 2, 3단계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금속을 추출하는지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얼마만큼 강력한 국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고대인들은 자연으로부터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과정, 즉 철을 재련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인들은 불에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흙이나 돌을 이용해 만든 연로라고 불리는 커다란 화로를 이용했습니다. 이 안에 철의 원료로 알려져 있는 철광석을 목탄과 함께 넣은 다음 연로를 뜨겁게 달궈내어 녹아내리는 철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고대의 기술로는 약 1500도의 높은 녹는 점을 지니고 있는 철을 완벽하게 순물질로 분류해내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의 철인 스펀지철, 즉 해면철의 형태로 얻어낸 다음에 화덕에 넣어 빨갛게 달구고 두들기고 다시 빨갛게 달구고 두들기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변으로부터 탄소를 머금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 아주 단단한 강철을 만드는 것이 초기 역사 속에서 철을 재련하는 방법이었답니다. 그러나 철이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재련 방식을 얻게 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약 5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로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용광로를 이용하여 철을 재련하는 방법으로서, 용광로의 아래에서는 공기를 주입하면서 위에서는 철광석과 석회석, 그리고 화로를 달구기 위한 연료를 계속 넣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때 이용되는 철광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철은 주로 산소가 3개 또는 4개가 결합되어 있는 철로서
용광로 내부에서는 바로 이 철에 붙어있는 산소가 지속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용해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의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이 고로법이 서양으로 전해지게 된 시점은 중세 이후로서 당시에는 석탄이 아닌 목탄을 주 탄소 공급원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산림이 황폐화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땔감을 충분히 구하지 못한 유럽 각지의 민중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을 맞이한 이후로는 석탄이 주 연료로 대체되어 이용되었는데 황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단점 때문에 철의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석탄을 한번 가공한 형태인 코크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철의 재련 방식이 되었답니다. 또한 산업혁명 속에서 고로법에 사용되는 용광로도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1855년 영국의 기술자인 헨리 베세머에 의해 불순물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고로인 베세머 전로가 탄생하게 되면서 인류는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값싸고 질 좋은 형태의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는 증기이완의 발달과 맞물려 인류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로법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일컬어지고 있는 AI 딥러닝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제철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포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로가 이러한 놀라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의 손기환 리더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련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포항제철소에서 네네. 그 스마트 고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손기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 네, 먼저 용광로가 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용광로는 영어로는 이제 블라스트 퍼니스입니다. 바람을 넣는 그 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을 넣는 로요? 예, 바람을 넣어서 이제 그 센 물을 선철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문으로는 높을 고자의 그 로의 로입니다. 아, 높은 이런 어떤 고자. 화로 이런 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로가 높이가 네. 약 한 110m 정도 됩니다. 그 110m요? 땅 밑에서 저 맨 위에까지가 한 110m 정도 되고요. 오. 그래서 아파트로 보면 한 40층 정도 될까요? 아니,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고층 아파트 정도 높이입니다. 40층 정도 되는. 와, 그래요? 엄청 예. 크네요. 예, 엄청나게 큰 대형 설비입니다. 철광석이 이제 FE2O3나 FE3O4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광석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브라질이나 호주나 이런 데 수입을 해오게 됩니다. 네네. 예, 그런 철광석을 이제 그 막 110m 정도 되는 그 위에서 장입을 하게 됩니다. 네. 고체 형태의 철광석이 장입되면 네네네. 그 블라스트의 바람하고 여론으로 사용되는 코크스, 카본이 만나가지고 시옷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아, 일산화탄소가스요? 네네. 그 시옷가스가 이제 FE2O3나 FE3O4의 O를 이제 하나씩 떼는 한온 반응을 통해서 FE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블래스트로 바람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반응을 좀 이렇게 수월하게 만들게 하고자 하는 어떤 측면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람을 넣어가지고 네. 그쪽에 고로 논에 들어가 있는 카본이랑 코크스랑 만나가지고 네네. 시옷가스를 발생을 시키고 그 시옷가스가 일산화탄소 가스가 FE2O3에 O를 하나씩 떼면서 환원을 시키면서 네. FE를 만들어서 배출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게 이제 고로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철이 이제 선철이죠. 그렇군요. 이게 한번 불을 이제 용광로에 지피고 나면은 네. 한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 계속 이제 쇳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한 번 고로에 이제 불을 지펴서 쇳물을 생산을 하면 네네. 얘가 한 노수명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계속 바람을 불어 넣어서 쇳물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이제 잠시 쉬지를 못하냐면, 물론 이제 일반적인 전기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24시간 정도는 세워가지고 네. 전기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마모된 거는 교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수리는 하긴 하는데요. 네네. 그 안에 쇳물이 이게 고여 있는데 이 온도가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배출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오랫동안 이거 휴지를 못 하게 됩니다.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이게 중간에 네. 멈춰버리니까 이렇게 굳어서. 쇳물의 온도가, 용선의 온도가 한 1500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게 한 1400도 밑으로만 떨어져도 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 굉장히 뜨거운 온도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데는 낮은 온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센 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네. 이게 물이 이제 물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좀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온도가 1400도 이하로 떨어져서 뭐 1300도나 이래 돼버리면 물이 아니고 엿처럼 됩니다. 아, 끈적끈적한 예, 상태로 이렇게 되는군요. 네, 유동성이 거의 안 좋아집니다. 움직이는 유동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중간에 적체될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지금 계속 이제 용광로, 고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중공업의 느낌이 나서 좀 스케일이 크고 한 번 만들어 놓은 공장을 얼마큼 잘 유지 보수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AI 딥러닝이 고루에 적용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사실 AI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케이스들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사고할 수 있는 시스템 약간 이런 걸 우리가 AI 딥러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고로에 이걸 적용시켰다니까 되게 네.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네. 뭐 이점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철광석이 덥고 환원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대한 경험이나 이런 뭐 직관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제가 액션이나 조업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직관에 의한 경험이나 고로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조업자의 아니면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네네. 그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진단을 해서 제어하는 그런 개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AI 딥러닝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을 네. 철광 공정에다가 도입한 거잖아요. 하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포스코가 국내 기업으로는 네. 중대 공장이라고 네. 하는 거에 선정됐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팩토리. 요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아마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이제 WEF인데요. 월드 네네.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세계 등대 공장들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대 공장이 뭐냐면 네. 보통 보면 이제 어두운 밤하늘에 이제 등대가 불을 비춰서 이제 길을 안내하듯이 네네.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의 모델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네. 저희 사물 인터넷이나 IoT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네. 도입해가지고 네네.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공장을 등대 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적인 거에 있어서 선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장으로서 우리가 등대 네. 공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군요. 오늘 또 이렇게 손교환 리더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네네. 다음에는 제가 포스코를 방문해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문해서 한번 인터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의 문명의 도래. 독일 통일을 이끈 명지상 비스마르크는 시대의 큰 문제들은 말이나 다수결이 아닌 철과 피로만 해결된다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인류 문명을 좌지우지했을 정도로 막강한 기술력들 중 하나이자 오늘날 철기 문명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아주 고맙고도 필수 불가결한 기술인 철의 재련 기술. 인류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그 기술 또한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었다는 걸 역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AI와 함께하는 생각하는 고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 나은 품질과 더 나은 효율의 방법으로 철의 재련이 가능해졌을 때 여전히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